문학으로 만나는 삶의 이야기들이 잔잔한 감동으로 찾아가는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김은자 시인입니다.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우리가 사는 뉴욕은 봄이 활짝 열렸나 싶은 4월이 되면요,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엘리엇의 시를 꼭 생각나게 해줍니다. 한두 번씩 추위가 찾아와요. 옥년도 피고 벚꽃도 활짝 피고 여기저기 초록과 봄꽃이 한창인데, 지난주에는 을씨년스러운 날씨가 계속되었죠. 4월의 추운 날에는 겨울보다 더 추운, 뼛속까지 아린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하기사 추운 겨울을 지나서 봄이 왔는데 마냥 따뜻하기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4월이 잔인한 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요 며칠 해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셨죠? 봄이 여기저기 익어가고 있습니다. 봄이 익어가는 이런 때에 지구 어디선가에는 전쟁이 이어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조차 미지수라는 것이 더 우리를 황망하게 만드는데요. 평화라는 말이 더 간절해지는 봄 같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라는 말, 단순히 전쟁의 반대말로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평화는 아니니까요. 어찌 보면 우리도 날마다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간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과의 전쟁, 관계와의 전쟁, 이념과의 전쟁, 또 감정과 이성과의 전쟁 등 순간순간 자타와 부딪히면서 살아갑니다. 프랑스 베르댕에 위치한 세계평화센터의 필립 한시 관장인데요, 그가 한 말이 마음에 푹 박혀오는 날입니다. 평화란 균형을 갖는 것. 나라와 나라가, 사람과 사람이, 관계와 관계가 무력 등 억지로 억압하는 그런 불균형이 아닌, 억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균형을 갖춘 상태, 그게 평화인 것 같습니다. 자연을 보면 평화로워지는 것이 바로 그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나라든 가족이든 친구이든 사회이든 억압하지 않고 균형을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요? 문학으로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소통하면서 또 감동하면서 균형을 이루는 행복한 문학, 여러분들과 시작하겠습니다. 행복한 문학, 이 시간에는요, 여러 장르의 문학 작품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진행했던 시쿵에서는 시를 소개해드리면서 해설이 위주였다면, 이번 행복한 문학에서는 여러 장르의 문학을 편하게 소개해드리면서 일상의 이야기를 편하게 나눔으로써 문학이 삶에 스며들게 하는 시간입니다. 얼마 전 모임에 갔더니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던데요. 나이가 들면서 영양소가 필요하잖아요. 가장 필요한 영양소가 정서적인 것과 이 감정을 좀 살려줄 수 있는 영양소가 필요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는데요. 그래서 음악도 듣고 그림도 감상하고 영화도 보고 합니다만 문학만큼 조용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정서를 깊이 터치할 예술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추억은 다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만 결핍이 있었던 오래전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더 때묻지 않고 정말 풍요로웠던 시절, 그런 이야기를 글로 들으면서 각자의 삶을 대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존하는 수필가들의 대부이시죠. 정목일 수필가의 폐교에 뜨는 별입니다. 한번 찾아가 보리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아껴둔 곳이 있다. 사람마다 추억의 성소가 있기 마련인데 나에게도 그런 곳인 셈이다. 시야에 남덕유산과 학교 모습이 보이자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다. 예전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을까? 학교 풍경과 제자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있었다. 나는 그때 20대 총각이었다. 예상했던 대로 폐교가 된 지 오래된 운동장엔 잡초가 무성했다. 교사 중앙에 정직, 질서, 창조라는 교훈이 그대로 붙어 있을 뿐 운동장엔 아이들 대신 잡초만 자라고 있었다. 격이 없는 게 양대는 녹이슬어 벌겋게 변해버렸지만 풍향계는 혼자 돌고 있었다. 나는 문짝이 떨어져 나간 현관문 안으로 발을 들여다 놓았다. 2년간 아이들을 가르쳤던 교실이며 교무실을 보고 싶었다. 복도는 상수리나무 낙엽과 먼지로 뒤덮이고 교실 안은 망가지고 뜯겨져 있었다. 칠판이 부서진 교실, 바닥이 뜯겨진 교실, 학습 게시판이며 신발장, 유리창, 성한 곳이 없이 만징창이가 돼 있었다. 폐교가 되었다 한들 이렇게 황폐한 꼴이 될 수 있으랴 싶었다. 수업을 하던 교실에 가 보았다. 먼지가 쌓인 교실은 기억의 뒤안길로 희미한 등불을 들고 사라져 옛날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젊은 한순간을 산골 아이들과 함께 보내던 곳이 아닌가. 나는 참담한 기분에 사로잡혀 마룻바닥을
쿵쿵 울려보았다. 누군가 한 사람만이라도 나타났으면 좋으련만 싶었다. 착한 어린이가 되자는 그뿐이 붙어있던 벽을 바라보았다. 낙서가 어지러운 칠판 곁에 우두커니 서서 바닥에 떨어진 조그만 분필을 손에 들고 무심결에 이름을 쓰고 있었다. 한임창, 이호일, 박성봉, 표옥분. 내가 가르쳤던 아이들도 이제 40대가 되었으리라.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들이 이러한 광경을 보기나 하였을까? 마음속에 곱게 간직해 두었던 추억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 했다. 젊은 시절에 순수한 열정을 다 바쳤던 곳이 아닌가. 나는 학교에서 나와 조산마을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혹시나 눈에 익은 농부를 만나서 인사라도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그냥 발길이 돌려지지 않았다. 동네 안으로 들어서자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집안은 비어 있었다. 돌담엔 능소화가 눈부시고 곁엔 접시꽃이 피어 있었다. 디교는 나의 첫 부임교였다. 덕유산 기슭. 어떻게 이렇게 외진 곳에 학교가 있으랴 싶었다. 발령장을 받아 버스를 타고 내린 곳이 함양군 서상면이었다. 폭설로 길이 막혀 걸어야 15리 길을 걸어야 했다. 겨울이면 눈이 자주 내려 교통이 두절되기 예사여서 해동할 때까지 산속에 묻혀 지내야 하는 곳이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을 헤치며 학교에 도착하였을 때는 몸이 얼어 거의 동태처럼 되었고 기진맥진한 상태였다. 교장에게 부임 인사를 드렸더니 세상에 제일 험한 곳에 왔다고 말을 꺼낸 뒤 지내다 보면 한결 나아질 것이라고 위로했다. D교는 해발 750m 덕유산 기슭에 위치해 있었고 5개의 작은 마을과 화전민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였다. 폭설은 갑자기 덕유산과 마을을 점령하였고 꼼짝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부임하자마자 산과 눈 속에 억류된 것을 알았다. 잊혀지지 않는 수업 장면이 떠오른다. 별자리를 공부할 때였다. 밤에 운동장으로 아이들을 불러들였다. 별자리 공부야말로 낮에 교실에서 책을 보며 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찍 어두워지는 산속의 밤. 아이들이 호롱불을 들고 하나 둘 모여들었다.
운동장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아이들과 함께 바라다 본 밤하늘은 경이와 신비의 세계였다. 끝없이 보석들을 박아놓은 듯한 별나라가 펼쳐져 있었다. 별들은 무엇인지 모를 소중한 말을 건네고 있는 듯했다. 이때처럼 밤하늘을 오래오래 바라다 본 적이 없었다. 자, 여름철의 별자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자.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별들의 넋을 빼앗기고 있었다. 나의 음성이 떨려오는 것을 느꼈다. 저기 국자 모양으로 생긴 별자리를 보아라. 아이들은 내가 가리키는 손끝을 따라서 머리 위에 7개의 별들을 바라보았다. 네 번째 좀 희미한 별이 있지? 그것만 3등성이고 그 외는 모두 2등성이란다. 저기 그 제일 끝에 6번째의 별과 7번째의 별의 거리만큼 5배 나아가면 저기 하나의 별이 보이지? 네, 보여요. 아이들의 말이 탄성처럼 울렸다. 저 별이 북극성이다. 북극성은 지구의 북쪽에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들이 길을 잃었을 때 저 별을 보고 방향을 안단다. 잘 알아두어라. 등대와 같은 별이라고 할 수 있지. 너희들도 길을 잃을지 모르니까. 북극성을 포함하여 주위에 있는 별들을 합쳐서 작은 곰자리라고 부른다. 선생님, 정말 곰 같아요. 공부라면 꼴찌인 천식이가 말했다. 북극성에서 북두칠성이 있는 아까와는 반대로 5배만큼 나아가면 W자 모양의 5개의 별이 보이지? 저 별이 카시오페아다. 그리스의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에디오피아의 아름다운 왕비 카시오페아가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 같다 하여 카시오페아라고 부른다. 우리는 별들과 이마를 맞대고 별들의 눈동자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산간 벽지의 아이들과 별 이름들을 하나씩 찾아보던 그 순간을 나는 잊을 수 없다. 그때 처음으로 지상의 세상만이 아닌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생에 있어서 가장 가까이서 오랫동안 별들과 눈맞춤한 시간이기도 했다. 그 이후부터 별을 볼 적마다 덕유산 기슭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별을 바라보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 몰래 금가루를 뿌려주며 속삭여주는 듯한 수많은 별들이 떠오르곤 했다. 폐교엔 아무도 없었다. 퇴색과 망각이 잡초 속에 나뒹굴고 있었다. 아이들의 음성이 들릴 것 같은 교실은 부서지고 망가진 채 버려져 있었다. 무섬증이 들 만큼 음침하고 퇴락한 폐교. 웃자란 잡초 속에 녹슨 채 버려져 있는 미끄럼틀이며 철봉들. 나는
운동장 한가운데서 우두커니 서서 눈을 감고 아이들과 함께 별을 찾던 모습을 떠올리고 있었다. 시인, 내 자신이 그 우짜란 잡초, 또 녹슨 채 버려져 있는 미끄럼틀, 철봉들, 오래전에 폐교된 학교 운동장 한가운데 서서 이 벌을 찾는 것 같은 그런 작품입니다. 정목일 수필가의 작품은 늘 그래요. 감동의 세계로 끈끈하게 데려가 줍니다. 글이 연동작용을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촉촉한 그 시절로 돌아가게 해주면서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나도 이럴 때가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보면요. 풍족하고 부유하고 높은 곳에 있고 또 여유 있는 삶을 산다고 해서 정서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삶이라는 자체가 아이러니합니다. 덕유산 골짜기에 이 5개 마을과 화전민들의 자녀들이 다니던 학교였으니까 얼마나 척박했겠어요. 그런데 작가는 살면서 그 시절이 많이 그리웠고 또 그 시절에 가장 많이 별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고 또 돌아가고 싶었던 시절이었던 겁니다. 돌아가 보면 모든 것이 변해 있고 옛 모습이 아닌데요. 그 시절이 잊을 수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현재의 삶이 더 여유가 있고 작가로서 이름도 날리고 명예도 있고 할 텐데요. 시골 덕유산 골짜기 학교에서 교사로 지내던 그 시절이 작가에겐 참 좋았던 행복했던 시절이었던 거죠. 여러분들 중에도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 중에 어려웠던 시절, 부족했던 시절, 무언가 이루어내기 전 시절, 그때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말이 그때가 참 좋았는데 라는 말이에요. 어렵고 힘든 시절이었음에도 왜 그럴까요? 저 역시도 글을 쓰면서 이미 나서 힘들었던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글을 많이 씁니다. 시아버님을 모시고 살았던 시절이 참 힘든 시기였는데 그때가 인생의 황금기였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결핍이 주는 풍요로움, 결핍이 주는 간절함, 결핍이 주는 그 넉넉함, 순수함, 꿈을 꾸게 해주는 그런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요. 조금 부족하다고 함부로 불평할 일 아니에요. 언젠가는 아무것도 없는 그 시간이 참 좋은 때였다, 돌아가고 싶은 시절이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니까요. 살면서 우리가 하늘 한번 쳐다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가는 그 시절에 그 골짜기에서 별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것도 아이들과 함께 또렷이 바라보면서 별과 눈을 맞췄던 그런 시절이었던 거예요. 정목일 수필가는 가히 서정수필의 대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한국의 중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의 시인글이기도 합니다. 빡빡하고 물질만 쫓아서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돌아가고 싶은 시절을 생각나게 해주는, 또 결핍의 아름다움을 생각나게 해주는 그런 글입니다. 이 글을 쓴 정목일 수필가는요, 1945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1975년에 월간 문학지와 1976년 현대문학지의 수필 부문 최초 당선과 수필을 완료하면서 등단했죠. 수필집으로는 한국의 영혼, 달빛 고요, 대금산조, 모래밭에 쓴 편지, 침향, 마음꽃 피우기 등 지금은 한 40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왕성하게 문학활동을 하시는 분이시고요. 한국 서정수필 계승에 누구보다 힘쓰고 있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한국 수필가 협회 이사장, 경남 문학관장 등을 지냈고요.
현존하는 수필가로서 피천득 수필가와 인연이 깊으신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피천득 선생님의 수필은 우리 학교 때 많이 배웠죠. 그 수필을 교과서에서만 접했던 정목일 수필가는 수필 행사에 피천득 수필가를 초청했다고 합니다. 그 만남을 계기로 피천득 수필가가 유명을 달리하기 전까지 10여 년간의 만남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한국문학상, 조경희 수필문학상, 원종린 수필문학상, 인산문학상, 흑구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정목일 선생님을 따로 만나서 식사를 했었는데요. 정목일 선생님은 종교적인 영향도 있겠죠. 날 것을 드시지 않으세요. 꼭 익힌 음식을 드십니다. 깊은 문학 얘기 들으면서 저 역시도 문학적인 각오를 새롭게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행복한 문학에서도 인터뷰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교에 뜨는 별, 수필 한 편에 잔잔한 감동에 여러분들과 함께 빠져드는 동안 시간이 꽉 찼습니다. 다음 주에 더 밝은 얼굴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김은자였습니다.